자, 현대 씨는 44번 하나만 풀어보려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려면 시를 다 보기는 봐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할 건데, 일단 가시는 정종시고 나시는 김선우의 시인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 들어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얼마 후에 수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선생님이 다 길게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시험 볼 때 그래도 처음 보는 시인데 요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딱 그 선에 맞춰서, 그래서 해석하다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려고요. 자, 본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기에 난로에 성성한 물풀에 갈아 지피고 등피호 닦어 끼우어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돈대요. 아, 읽어보니까 되게 길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지금 장면을 상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키지 않은 일이 서둘러 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일단 봤어요. 그 다음에 난로에 물풀에를 갈아 집힌다? 그러면 이거 아마도 난로에다가 장작 같은 걸 넣은 걸까? 이런 생각하면서, 등피는 우리 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전등은 아니고 이렇게 불 넣어갖고 다니는 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끼우고 심지 튀기니 불꽃이 새록 돈다? 아, 밤이구나. 그 정도. 그 다음에 미리 떼고 걷고 보니 칼렌다. 자, 이거 참 촌스럽긴 하지만 달력 갖다 넣네, 그죠? 자, 미리 떼고 걷고 보니 칼렌다라는 게 달력을 하나 미리 넘겨봤나 봐요. 이튿날 날짜가 미리 붉다. 아마 공휴일이 가까운 그런 느낌인가 봅니다. 이제 차츰 밟고 넘을 다람쥐 등솔기 같이 구부러 범어나갈 연봉 산맥길 위에, 무슨 말일까? 이거 범어가 아니라 뻗어예요. 못하네요. 써놔야겠다. 헷갈리겠지, 그지? 자, 연봉 산맥길 위에 아슬한 가을 하늘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이고요.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또 연봉 산맥길이니 다람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산에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초침 소리가 유달리 뚝딱거리는 이라고 한 걸 보니까 고요한 상태. 그렇겠죠. 밤이고 산이니까. 낙엽 벗은 산장, 낙엽 벗었다는 얘기는, 아, 이건 진짜 가을이구나.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했는데, 이제 겨울이 거의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산장 밤 창유리까지에 구름이 드니니 후두두두 낙수 짖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를 막 떠올려 봤는데, 자, 낙수 짖는, 지금 비가 오는데 손바닥만한 한 어인 나비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왜 붙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불빛이 나고 뭐 따뜻한 느낌이고 밖에 비가 오니까 이리로 피하고 싶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선생님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업서라 열리지 않는 창 주먹 쥐어 정정 치니, 이거는 아마도 화자가 저 나비를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나비가 주먹을 쥐고 문 열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지금 느끼는 장면 같고요. 나를 기식도 없이 내벽이 도로혀 날개와 떱니다. 해발 5,000척 위에 떠도는 한 조각 비 맞은 환상. 자, 보니까 여기 산장이고 높은 산 속에 있는 거고, 이 나비는 비가 와서 날아갈 데가 없는 불쌍한 처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환상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나비인지 아니면 그런 비 맞고 있는 나비를 상상하고 있는 건지. 자, 호흡하느라 서툴리 붙어있는 이 자재와 한폭은 활활 불피어 담겨있는 이상스러운 계절이 몹시 부럽다. 자,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실제 시 해석은 다를 수 있어서 막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시험 볼 때 처음 보는 시인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면 좋은가를 보는 거니까, 지금 저 나비가 창문에 붙어 있는 게 어떤 그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나비는 이 산장 안에 따뜻한 풍경이 되게 부러울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날개가 찢어진 채 검은 눈을 잣나비처럼 뜨지는 않을까 무서워라. 잣나비는 참고로 원숭이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었어요. 왜 저 불쌍한 애가 갑자기 잣나비 같은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른 문제 속에서 사실 힌트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에 뭐 관련된 뭐가 있는데, 다만 거기서 안 할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자, 구름이 다시 유리에 바위처럼 부서지며 비가 많이 내려서 마치 바위가 부르치는 것처럼 소리가 크다는 얘기겠네요. 별도 휩쓸러 내려가 산 아래 어닌 마을 위에 총총하뇨. 백화 숲 피부옇게 어정거리는 절정, 부유스러움하기 황혼 같은 밤. 그래서 이 뒷부분 저녁이고 비 오고 이런 맥락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 시가 지금 거의 겨울이 다 된 추운 산 속에서 홀로 난로를 펴고 있는데 밖에 나비를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다가 그 나비가 왜 원숭이 같은 눈을 뜨지?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겠군.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 자, 이제 김선우인가 함선우인가? 선생님 이름이 헷갈리네요. 김선우 맞네요. 자, 읽어보죠, 이것도.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참아 먹을 수 없어서 채식주의자가 됐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고기 안 먹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내 접시 위에 풀들이 깊고 맑은 1000개의 눈망울로 빤히 나를 쳐다본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채소도 생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는 좀 남과 다른 생각으로 채소도 사실은 좀 먹을 때 약간 불쌍한 느낌이 든다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고요. 욕망하던 귀환이 있으니, 즉 우리가 볼 때는 모르지만 얘들도 살아있는 생물로서 삶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앉은 접시나 그들이 앉은 접시나 똑같은 거예요. 즉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나 그들이 살고자 하는 욕구나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접시가 따라서 정말 음식 접시만이 아니라 나든 혹은 동물이든 채소든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을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자,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 육식이나 채식이나 똑같다라고 그러면서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건데 그 떨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일테면 만년 전에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 암사슴에 나 저기서 잘못 본 줄 알았어. 알락꼬리 암사슴이 뭔가?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다. 그런 거구나. 떨린 마음이 뭐냐면 나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 온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떨리는 마음이라고 한 거구나 생각을 해봤어. 그 다음에 자,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둥을 끊어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하던 마음에 떨림이 없다. 그리고 괄호를 보니까 시장에도 그런 건 없고 지금 상품과 화폐만 있다.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과정은 무언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어떤 숭고한 행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모두 사라지고 다 시장 경제화 되었구나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네요. 다음. 자,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에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수는 법을 잃었으니. 아까 우리 해석했던 거랑 계속 같은 내용이네요.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다 말끔하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머리 가죽부터 떠럭 뿌리까지 다. 그러니까 걔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까 말끔하게 그것을 이렇게 내가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나도 사실은 우리 채소들이나 고기들이 상품의 접시에 올라온 것처럼 나도 이 사회 속에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을지 이게 누군가에게 불필요하게 소모되지 않고 혹은 남겨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 부분 해석은 선생님이 하면서 대충 그런 거 아닐까까지만 본 겁니다. 자세한 해석은 선생님 수업 때 해줄 거예요. 자, 이 무거운 토막난 몸을 이끌고 어디까지? 라고 해서 음식에 대한 얘기하다가 현재 사회에 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은 44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아까 해석은 선생님이 완벽하게 한 게 아니라 시를 읽으면서 처음 보는 시일 때 대략 이런 것 같아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볼 수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억은요, 지문 속에서 초침 소리가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내가 굉장히 고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1번은 적절합니다. 가을밤 산장의 고즈넉한 분위기. 그 다음에 니은은요,
유리인데요. 우리가 이 유리 뒤에 서술되는 내용을 보면 비가 많이 왔을 거라고 추리를 했죠. 바위가 부딪히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도 적절한 설명이고. 자, 디귿은 뒤안인데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 생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지만 사실은 살고자 하는 나름의 욕구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자, 디귿의 눈에 띄지 않은 공간임을 활용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생명력을 지녔을 것이다. 같은 해석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자, 리을입니다. 뒤안이 돌칼이지. 돌칼은 생명을 죽이던 건데 이 돌칼을 쓰던 사람은 고맙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4번에 내가 왜 여기도 띄워놓고 이걸 보고 있을까요? 먹거리를 얻던 사람들이 지녔던 태도, 바람직한 마음. 여기까지 다 정확하네, 그지? 그럼 정답은 5번이죠. 하지만 봐야겠죠? 자, 미음은 육중한 접시였습니다. 이것들이 언젠가 고갈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음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앞부분에서의 맥락부터 살펴보면 머리, 가죽, 털어까지 말끔하게 먹어줘야 되거든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아니라 제대로 사라지지 못할까 봐 우려를 한다라고 설명해야지 맞는 선택지죠. 자, 이 문제는요. 전반 가릴 거 없이 학생들이 다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학생들이 항상 어려워해요. 우리가 이번 세트에서 4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인 분위기랑 어떤 표현적인 부분, 45번 같은 경우에는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들이 제시가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44번은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 수업할 때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 보는 중에는 나랑 문학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이 문제랑 이 지문이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좀 보여주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문학 공부할 때 정리된 거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정리된 거를 보기에 앞서서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그런 태도를 지니면 좋겠어요.